사회와 경제 제2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주는 지난주 그 강의 안내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2주차 공공경제, 다시 말하면 사회와 경제의 학문적의 어떤 과목이냐 하는 그 과목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 다시 말하면 사회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동안 공부하는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 관심 대상, 연구의 대상이 어디까지고 범위가 어디까지고 경계가 어디까지고,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그 하위 영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과목에서, 이 학문에서 관심을 갖는 대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접근 방법, 그리고 그 구성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1시간 동안 오늘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는 보다 본론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 내용들, 그 이제 큰 개요들을 다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수업이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각각 내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오늘은 이제 사회와 경제, 다시 말하면 공공경제학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과목, 이 학문이 어떤 학문이냐 하는 그 학문적인 성격, 위상, 뭐 이런 데 대해서, 그 다음에 뭐 방법론, 우리가 메소돌로지라고 그러죠.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와 경제, 다시 말하면 이 공공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학문적 위상을 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다음 이어서 이제 이 과목의 연구 대상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방법이 어떤 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구성 내용에 대해서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 어떤 학문이냐 하는 데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사회와 경제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말 그대로 사회와 경제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학이 갖는 사회적인 이상, 다시 말하면 그 경제학의 어떤 공공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경제학이죠.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사회와 경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society and economy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사회와 경제. 이걸 다시 말하면 사회경제학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인데 그것이 갖는 사회적인 맥락, 다시 말하면 공공적인 그런, 쉽게 말하면 어떤 사적인, 어떤 개인적인 그런 맥락이 아니라 공공적인,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맥락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경제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제 공공경제학이다, 다시 말하면 퍼블릭 이코노믹스다, 퍼블릭 섹터 이코노믹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프라이비트, 민간 영역에 대한 경제학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 대한 경제학, 또는 민간 경제학이 갖는 공적인, 공공적인 성격, 이것을 우리가 보는 과목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경제학 크게 보면은 이제 학문적인 어떤 영역에 속하냐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공경제학이니까, 사회와 경제니까, 사회와 경제 중에서 역시 방점은 경제에 주어지는 거죠. 경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일단 경제학적 성격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것이 공공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행정학적인, 정부의 시각에서, 나라 살림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또 행정학적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공공사회학적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일반 사회학보다는 공공사회학적 그런 어떤 관점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공공경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최적 분배, 이런 최적 개념에 나가게 되거든요.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적인, 다시 말하면 사회사업학적인,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사회보장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의 뭐랄까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것을 이제 지상의 목표로 두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번 학기동 공부하는 이 사회학 경제, 다시 말하면 공공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지상 목표가 뭐냐? 사회의 사회적 총효용의 극대화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최적 배분의 실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학 경제, 다시 말하면 공공경제학은 또 사회복지학적 또는 사회사업학적, 다시 말하면 후생, 다시 나중에 이제 후생경제학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후생적인 관점에서 또 보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회사업학적인 사회복지학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에 한 가지는 이제 그 철학적인 그런 또 위상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 철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사회학 경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진공 상태에 있는 그런 경제, 다시 말하면 시장 경제,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하는 순수한 순수 자본주의, 그런 형태의 그런 경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어떤 책임성을 갖는 시장 경제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가, 정부가 적절히 이제 적당히 개입을 해서 어떻게든 최적 그 배분을 실현한 거기 때문에 정치 이념적으로 이건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과목은 크게 보면 일단 경제학이다, 두 번째는 행정학이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학이다, 네 번째는 철학이다, 이렇게 정치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공경제학의 경제학적 위상을 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미 교양 과목으로서 경제학 개론을 들은 사람도 있고, 또 경영학과에서 개설되어 있는 전공 선택 과목, 이번 학기에도 개설됩니다. 경제학 원론을 이미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과목이 이제 본래 작년까지는 공공경제학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과목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단 경제학의 한 강론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경제학의 3대 영역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3대 영역. 지난번에도 얼핏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이렇게 3대 이제 영역이 있어요. 이것은 경제학이 갖는 그 어떻게 보면 관점이죠. 미시경제는 좀 좁은 눈으로 보는 거고, 거시경제학은 좀 넓은 눈으로, 그 다음에 국제경제는 말 그대로 국가 간 관계, 세계경제 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으로 3대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대체로 보면 이제 경제 주체를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주체가 개인이냐, 가게냐, 기업이냐, 그리고 이런 3대 세 가지 주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제학을 우리는 미시경제라고 합니다. 미시경제학은 따라서 이 3대 경제 주체가 경제 행위,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교차되어서 균형점을 이루는 그런 시장 경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이 또는 가게가, 기업이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거두냐, 이걸 이제 지상과제에서 접근하는 것이 미시경제학이라면, 거시경제학은 이제 국민경제 차원에서 국민소득의 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경제가 성장률을 이제 최대화하면서, 그 다음에 실업률과 그 다음에 이자율 이런 거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점을 보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는 그 주체가 조금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지, 국민경제, 거시경제 또한 국민경제 입장에서 볼 때는 하여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그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경제의 성장, 국민소득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시경제학도 보는 관점과 주체가 다를 뿐이지 시각은 똑같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미시경제학의 그런 전통적인 테크닉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세 번째 영역인 국제경제는 이제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에 이제 세계적인 시각이 있어서 물자의 교역, 그러니까 수출 입고와, 그 다음에 이제 금융통화, 다시 말하면 환율,
뭐 이런 것들을 접근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한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관점과 주체가 미시나 것이나 이것과 다르다는 것이지, 방법론에 있어서는 똑같이 한 국가를 단위로 해서 최소의 투자로서 최대의 성과를 얻고자 한다는 게 이제 지상의 목표라는 점에서는 국제 경제도 똑같이 이제 뭐랄까 기본적인 테크닉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반은 경제학의 전통적인 3대 영역인데, 공공경제학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전통적인 미시경제는 아닙니다. 이제 그 관점이나 주체로 볼 때는 거시경제적인 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국민경제 차원에서 나라 살림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그러나 테크닉에 있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조세나 예산 지출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여튼 똑같은 그 정부 재정 지출을 하되 그 경제성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것이냐 하는 그런 미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공공경제학도 전통적인 경제학의 한 부류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정리해보면 거시경제학에 대한 미시경제적 접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공경제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것이 공공경제학과 우리가 전통적인 재정학과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이 재정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주 태고적부터 아주 고대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든 왕의 그 재정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고를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할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왔기 때문에 재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태고적부터 있어왔던 학문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재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에 들어서 서양에서 절대군주 시대에 들어와서 영국의 이제 엘리베스 여왕과 그다음에 프랑스의 루이 14세처럼 이런 절대군주 시대 때 어떻게 하면 왕실의 재정을 튼튼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국 강병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까, 이게 집중이 됐던 게 바로 전통적인 재정학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한 왕실의 재정 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재정학을 우리는 관방학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제 관방학이나 이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관방학에서 근대 재정학이 싹이 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좀 더 이제 이것이 세련화되면서 이제 조세 이론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관점이 넓어지면서 재정정책, 경제정책까지 이제 시야를 넓혀온 것이 재정학입니다. 그래서 재정학은 여전히 오늘날은 이제 현대 재정회라고 그래서 재정학에서는 주로 이제 세입 측면을 많이 다룹니다. 주로 조세론과 채권 발행, 하여튼 재정 지출, 하여튼 이런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재정 정책, 그 다음에 여타 경제 정책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재정학이라고 그런 것이고, 이 공공경제학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80년대 이후에 와서 생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존의 이제 재정학이 지나치게 재정의 그 지출 측면보다는 수입 측면에 이제 너무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어차피 수입 측면은 대체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세율에 따라서 대체로 고정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재정 수입, 조세 수입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세입 측면을 볼 것이 아니라 보다 융통성에는 세출 측면을 봐야 되겠다. 세출 측면, 지출 측면을 봐서 어떻게 하면 같은 지출을 하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공경제학이 전통적인 재정학의 수입 측면에 반발해서 지출 측면을 강조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출 측면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접근, 이런 것을 이제 기치로 해서 80년대쯤 전면에 등장한 것이 공공경제학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공공경제학의 한 어떤 흐름 중에 하나가 또 후생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후생경제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대체로 경제학과 학생들이 대체로 한 4학년 때쯤 배우는 것 같아요. 4학년 때쯤 돼서 주로 이제 미시, 거시, 그 다음에 이제 공공경제학, 재정학까지 배우는 학생들이
대체로 상황에 대고 공부하는 것이 후생경제학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거시경제학적인 공공경제학적인 측면 중에서 주로 이제 소득 배분 측면을 봐가지고 어떠한 소득 배분이 우리 사회 구성원, 국가 구성원들의 총 효용을, 그러니까 총 후생을 극대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접근해야 하는 것이 후생경제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는 똑같이 이제 웰페어라는 말을 이제 씁니다만은, 웰페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이것을 사회학에서 쓸 때는 이제 복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경제학에서 쓸 때는 이제 후생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복지 경제학이란 말을 안 쓰고 후생 경제학이다 이렇게 써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후생을 극대화할 것인가, 어떤 그 한계 효용으로 나갈 때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한계 효용을 극대화할 때 전체 총 효용이 극대화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기존의 미시 경제학에서 한계 생산 균등의 법칙 이런 말 있잖아요. 한계 생산성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총 생산을 극대화한다. 이런 그걸 그대로 이제 적용을 시켜서 우리 사회 후생에 있어서도 한계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총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후생 경제학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을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이렇게 둘로 일단 나눠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가진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므로써 총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가진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이제 못 가진 사람들을 이제 버텀업 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또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생 경제학의 두 가지 관점은 나중에 밑에 바로 나옵니다만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공리주의와 정의론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진 사람들의 후생을 극대함으로써 총 후생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 바로 공리주의적 접근 방법이라면, 정의론적 접근 방법은 반대죠. 가진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못 가진 사람들의 후생 수준을 극대화시킴으로써 한계의 후생이 극대화되고 총 후생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정의론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관점이 이제 다른 건데, 그래서 후생 경제학은 이제 그 양대 관점에서 총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론을 모색하는 경제학이 바로 후생 경제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공공경제학과 화폐금융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밑에서 이제 또 나옵니다. 경제 그 어떤 재화의 두 가지 측면이 바로 실물과 금융 측면입니다. 실물과 가치 측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치도 물론 사회적 가치가 있고 명목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실물과 금융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고, 어떻게 보면 실물이 본체라고 치면 금융은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실물과 금융인데, 이 실물과 금융은 사실은 하나로 일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사실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그 가치의 역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애덤 스미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용가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사용가치와 명목가치가 이게 일치가 안 된다. 이게 바로 가치의 역설이죠.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경제가 왜곡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실물은 그대로인데, 실물 경제는 그대로인데 금융 측면에서 가치 측면에서 이렇게 이게 괴리되기 때문에, 사용가치와 명목가치가 괴리되기 때문에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이 거기 있다는 걸 이미 애덤 스미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문제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나온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불안 시대 때, 태환 시대 때, 태환 시대 때는 이게 이제 금융과 실물이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본위 경제에서는 그것이 금 한 돈이 갖는 그 가치하고 금화 하나가 갖는 가치가 일치됐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일치가 됐는데, 이게 불안 시대로 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불안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괴리가 된 거죠. 실물과 금융이 따로 괴리가 돼 갖고 이제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현대 자본주의 위기, 세계 경제 위기를 말할 때 바로 이 금융 그 자본주의 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실물은 그대로인데 금융이 따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융끼리 서로 또 아주 혼란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 자본주의 위기에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실물과 금융을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우리 민간 경제는 실물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재화를 생산하잖아요. 삼성전자에서 제품을 만들고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실물이 있으면 그만큼 금융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나라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돈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세금도 현물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화폐를 통해서 이제 징수하다 보니까 공공경제는 에서는 거의 실물이라는 건 없고 거의가 다 금융이에요. 금융. 돈만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경제학은 실물 측면을 다룬 것이고, 일반 그 금융은 말 그대로 금융 측면만 다루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파이낸스란 말이 재정이란 말도 쓰이지만 금융이란 말로 쓰이기 때문에 이 파이낸스란 말이 나중에 나오지만 이 말이 그 어원적으로 볼 때는, 라틴어로 볼 때는 앞에 FI가 있잖아. 피라는 말이 이게 핀이랑 있잖아. FIN, 핀이란 말은 이게 라틴어로 끝이라는. 그러니까 본래 파이낸스의 어원적으로 볼 때는 채무 상태를 끝낸다, 채무 상태를 청산한다, 이런 뜻을 갖는 게 바로 금융이었고, 그래서 어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경제학은 다시 말하면 실물보다는 금융 측면을 다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공공경제학이 갖는 그 공공사회학적 위상입니다. 행정학적 위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나라 살림 측면에서 보면 공공경제학이 이제 우리가 시장이 작동되는 것을 공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공공경제학이기도 하지만, 일단 공공경제라고 그러면 국가가 개입된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 살림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거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시장에 개입을 해서 좀 조작을 시켜서 너무 이제 과열된 경제를 안정시키고 너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경제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공공경제의 관심사는 나라 살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산 수입을 어떻게 하면 지출을,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아주 침체에 있다. 그러면 수입을 늘려야 할 겁니다. 반면에 지출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조세를 걷어들이는 걸 줄여야 되겠죠.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불합니다. 워낙에 지금 경제가 상황이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나라 지출을 늘리면서 조세를 줄이고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이죠. 반면에 경기가 너무 과열됐을 때는 반대로 세금으로 걷어들이면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을 우리는 재무행정이라고 봅니다. 행정, 나라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거든요.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이런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역시 나라 경제인 겁니다. 개별 대기업이 경기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나라 살림을 통해서 경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무행정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경제학은 상당히 재무행정 영역과 맞닿는 그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방자치거든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지금 코로나에서 있어서 긴급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까? 지난번처럼 현금으로 할까? 중앙정부에서 한 것처럼 현금으로 할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품권을 준다. 우리가 말하는 상품권을 준다. 이걸 통해서 그러면 할 것인가? 지방자치, 다시 말하면 지방재정과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관련성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한 경제정책이란 거죠. 경제정책, 결국은 정책이죠. 경기가 너무 침체해 있을 때는 어떻게든 나라 살림을 지출 위주로 함으로써 부양을 시키고, 반대로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을 때는 재정 수입, 조세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경제정책과의 관련성이기 때문에 행정학과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공경제학이 갖는 이제 아까 말한 그 사회복지학적인 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나중에 우리가 한 주 동안 공부할 거예요. 한 주 동안 지금 제 6주에 지금 사회보장제도를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재무행정부는 제 7주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제 6주에 공부하게 될 것이 바로 사회보장입니다. 사회보장이 갖는 경제학적인 측면, 경제학적 관점에 의한 사회보장의 고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이 효용의 개념을 보는 겁니다. 효용, 그 다음에 후생 이런 이제 개념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그 다음에 이 효용도 총효용, 한계효용, 그 다음에 순효용 이런 효용들을 이제 그런 계량적인 관점을 또 보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최적 상태를 모색합니다. 최적, 옵티멀한 상태를 모색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최적이냐, 어떻게 최적이냐, 이걸 이제 최적 상태를 모색. 그러니까 이 공공경제학은 또 사회복지학적인 측면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치 철학적인 그런 관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시장 경제 이렇게 말할 때는 전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무정부주의다.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애너키즘 상태, 무정부주의 상태. 그것보다는 정부가 그래도 최소한의 국방, 치안, 소방, 외교 요 네 가지만은 그래도 국가가 개입을 하고 나머지는 정부 이제 시장에 맡겨놓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이제 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더 국가 개입을 많이 해서 지금 말하는 국방, 치안, 소방, 외교 외에도 또 몇 가지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 지금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 이럴 때는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재정 지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의를 우리는 자유주의다 이렇게 말한 거고,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전형적인 자본주의라고 그러면 아마 자유주의라고 여기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국가가 좀 더 개입을 많이 해서 소득 재분배에 적극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을 통해서 우리 보다 평등한 최소한의 사회적 시장 경제를 구현하는 체제, 이런 것을 사회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한 거고, 그거보다 국가가 좀 더 북한처럼 좀 더 포괄적으로, 중국처럼, 러시아처럼 국가가 포괄적으로 개입하는 상태를 사회주의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사회가 평등해서 국가라고 아예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가 아예 필요 없고 너무나 저절로 평등한 상태가 되는 그런 체제를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는 어떻게 보면 양극단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같은 거죠. 무정부주의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완전 무정부 상태, 완전히 그 정글 상태가 되는 그런 이념이고, 공산주의는 국가가 많이 개입을 해서 정말 사회를 이상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와 같은 상태. 그래서 국가가 필요 없는 상태.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공공경제학이라고 하는 이념은 바로 자유주의인 겁니다. 자유주의. 그러니까 시장경제가 작동을 원만히 시장경제가 작동하도록 하는 자유주의를 구현하는데, 그러면서도 보다 더 책임있는 시장경제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사회민주주의. 이 두 가지에 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공공경제학에서의 최적 배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적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수 자본주의 형태. 지금 체제로 말하면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같이 그냥 시장이 맡겨놓는 그런 형태. 그러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최소한의 개입만 해서 최적 배분을 그냥 지향하도록 하는 정도가 이제 자유주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유럽처럼 북유럽처럼 그런 그 형태, 아니면 서유럽처럼 이런 형태를 이제 사회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요것도 이제 최적 배분을 목표로 하는 건가,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의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 형태는 지금 말한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범죄에 든다고 말할 수 있겠고, 사회민주주의는 유럽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최적 배분을 하여튼 모색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주의는 완전 계획 경제가 되는 거고, 보수주의는 이제 전혀 국가 개입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최적 배분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중간 영역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이 공공경제학, 사회와 경제를 하는 과목이 다뤄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은 어디까지냐? 우리는 공공 시각에서 볼 겁니다. 민간 시각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뭐 이런 것은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 공공의 측면에서만 보는 겁니다. 공공의 측면에서도 물론 이윤을 추구해요. 그러나 그 이윤은 공익이라고 하는 그런 이윤을 형성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또 경제적인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게 바로 공공경제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공경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공공경제와 민간경제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걸 보는 거고요. 그러한 공공경제를 이루는 하위 영역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우리가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이것은 주체별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지별로, 그 다음에 항목별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주체별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공경제, 우리 이 과목이 관심을 갖는 것은 첫째는 각급 정부의 경제행위입니다. 각급 정부라고 하면 우리가 중앙정부, 그 다음에 지방정부, 지방정부도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그리고 또 교육자치의 주체,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영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일단 보는 겁니다. 한 나라 살림의 예정적인 계산, 요거를 예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복하게 나눠보면 중앙정부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중앙재정이다 또는 국가재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이 있습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정부의 재정, 요걸 이제 이게 요리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의 수입입니다. 국가가 거둬들인 수입은 조세입니다. 조세가 거의 한 98%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조세를 우리는 국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출입을 통해서 특히 주로 수입할 때 수출에 대해서는 되게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수입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이제 관세라고 이렇게 합니다. 크게 나누면 이제 관세와 그 다음에 국세와 지방세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이 수입 측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출 측면은 이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나 자치구나 이런 지방정부를 통해서 하는 지출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재정을 구분해 볼 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공공기금 세수로 나눕니다. 일반적인 용도로 쓰고 일반적인으로 거둬들이는 세금, 요거를 일반회계라고 합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특별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우리가 말하는 목적세라고 하죠. 목적세를 부과해서 특별한 이제 용도로 쓰는 이런 것을 일반회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조성을 하는 그런 기금들을 공공관리기금, 공공기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각종 연금기금이죠. 국민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을 정립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기금을 정립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합니다. 이런 각종 기금들을 운영하는 것이 이제 공공기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도 직영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쓰는 직영, 다시 말하면 보조기관, 각국 국과계 이런 데서 지출하는 이제 그다음 소속기관, 뭐랄까요, 상하수도 사업소 같은 이런데 이런
그 다음에 부속기관, 무슨 각 연구기관, 무슨 이런 데서 하는 경제 행위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중에서도 직속돼 있는 공기업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부처 형태를 갖는 이 공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 형태, 주식회사 형태 공기업도 굉장히 형태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공기업의 모기업도 있고 자기업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기업은 주로 정부 부처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 교통부에 소속되어 있었던 철도청, 그 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뭐 전매청, 이런 것들은 오늘날은 다 이제 민영화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형태의 이제 그 공기업도 있고, 아니면 공사 형태로 뭐 KBS 한국 뭐 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공사 형태 공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형태 또 공기업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공기업이 있는데, 주로 여기서 말하는 공기업은 이제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현재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 상하수도 사업 같은 거, 그 다음에 현재 중앙정부 하는 것 중에서는 그 우정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업 영역에 속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경제 영역에 들고요. 두 번째는 특수법인, 특별법인 형태의 경제활동들. 요게 또 이제 우리 관심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준정부 조직이라고 그러죠. 준정부 조직이다.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거. 그 외에 무슨 예를 들면 다양한 형태의 아까 말한 그 공기업이, 아까 말한 공사 형태 공기업, 주식회사 형태 공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공단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공단들이 있거든요. 이런 공단들이 하는 행위들도 사실은 공공경제 영역에 드는 겁니다. 형태만 사실 공단일 뿐이지, 거기서 운영하는 걸 볼 때는 정부기관이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묶어서 준정부 조직이다, 또는 준정부 기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준정부란 거는 퀘이자이 가버먼트 조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공성이 강한 제3영역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서드 섹터, 제3영역 중에서 공공성이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공제회 같은 게 있어요. 군인들이 가입하는 군인공제회,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가입하는 뭐 지방행정공제회, 그 다음에 교사들이 가입하는 교직원 공제회. 이런 공제회는 사실 거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뭐 저축을 하는 것이요. 아니면 적립을 해서 이렇게 퇴직 이후를 대비하는 것. 이런 행위들이 보면 사실상 하는 사업들을 보면 공공성이 강하거든요. 민간 기업이 아니거든요. 이런 데까지 드는 것이 바로 공공경제의 영역에 들어간다. 우리의 관심 대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주체별로 지금 본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성질별로 볼 때 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이제 실물이 있고 금융이 있습니다. 실물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현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현업이에요, 현업.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체로 정부에서 잘 하지 않고, 꼭 해야 될 경우에는 공기업 형태로 합니다. 예를 들면 전력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전력 생산을 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그거를 직접 정부에서 운영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를 통해서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정부에서 하지 않고 생산해서 공급하는 형태의 실물을 다루는 것은 우리의 관심 대상이 주로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현업이라고 그러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공공경제 영역 중에 현업 사업이라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아까 말한 우체국에서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추곡, 수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좀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석탄이랄지, 이런 것들 몇 가지 정부에서 하는 일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민영화했거나 아니면 공기업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경제의 관심사는 이런 실물이 아니라 이제 금융이다. 금융. 그래서 금융 측면으로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걸 가지고 지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금융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세로 걷어들여서 지출을 한다.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준다. 이런 것들로 다 이제 금융을 통해서 하는 거지,
물자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경제는 실물보다는 금융 측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공경제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첫째로 재정의 구조와 비중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나라 살림, 공공경제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그 다음에 비중,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조세 부담률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비중을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이 구분되어 있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별로 비교해보고 아니면 다른 나라와 이제 비교를 해보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항목이고요. 두 번째 항목은 재정의 제도를 한 측면들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산 제도에 있어서 조세가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조세 실적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 국세 지방세 비중이 어떻게 되고, 조세가 전체 지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고, 조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봐서 지방세 비중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그런 국고 보조금이나 아니면 지방교부세 비율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교육자치를 통해서 교육자치에 얼마나 돈이 가고, 뭐 이런 것들 보는 거. 그 다음에 지방재정제도, 지방에서 이제 지방공기업이랄지, 그 다음에 지방에서 어떤 적자가 발생할 때 발휘하는 뭐 지방채랄지, 이런 지방재정 문제.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공기업 편제가 어떻게 돼 있고, 공기업의 비중이 얼마나 크고, 그 다음에 전체 공기업이 모공기업과 자기업 사이에 어느 정도 비율이 되고,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KBS라고 하는 한국방송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방송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또 자회사들이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의 자회사 중에 대표적인 게 한국방송광고공사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KBS, ETV에서 하는 그 광고 같은 걸 이제 담당하는 거. 예전에 그 교육방송 같은 경우도 이제 KBS의 사실 자기업이었어요. KBS에 딸려 있는 자기업이었는데 지금은 EBS 교육방송 독립을 이제 한 형태죠. 하여튼 이런 공기업들, 모기업과 자기업, 이런 공기업의 그런 형태들도 다 우리 공공경제학의 연구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조세 부담률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조세가 어떻게 돼 있냐, 주로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이 얼마나 되냐, 국세와 지방세가 어떤 식으로 배분돼 있냐, 그 다음에 조세 부담률이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그 조세가 갖는 의의가 공공경제의 의의가 어디까지냐, 국세와 지방세 배분,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 대체로 직접세는 그 누진세죠. 간접세는 그냥 평등 세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세는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그런 기능을 조금은 해요. 그러나 간접세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세 비중이 높다. 그럼 그 나라가 아무래도 조세 정의가 상대적으로 잘 구현되어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나 이제 우리나라처럼 간접세 비율이 높다. 그럼 빈부격차가 점점 악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미국도 이제 간접세 비율이 높습니다. 높지만 미국은 이제 그 조세 환급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접세를 또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조세가 어떤 갖는 경제 효과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크게 나오면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이게 비율이 어떻게 돼 있냐. 재산과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보유과세가 높으냐, 이전과세가 높으냐, 이런 소득과세. 소득과세도 일반 소득과세, 누진세율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득을 어떻게 우리가 근로소득에 과세하냐, 아니면 금융소득, 여타 소득에도 과세를 하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 소비과세도 뭐야, 일반 소비과세만 있냐, 우리나라 개별 소비세 주세처럼, 담배 소비세처럼 이런 또 특별 소비과세도 있냐, 또 지방 소비세 이런 것도 있냐, 또 지방 소득세 이런 것도 있냐, 이런 이제 내용들. 그 다음에 누진세 세율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그 다음에 조세 정가가, 그 다음 귀착이 어떻게 돼 있냐,
조세 증가하기가 쉽냐 어렵냐 이런 내용. 예를 들면은 조세 증가가 제일 쉬운 건 법인세죠. 법인세를 강화하면 법인세를 납부자인 기업들은 그 법인세들을 그 제품의 가격에다 이게 반영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인세를 강화해야 되는 걸 맞는 얘기지만 법인세를 강화하자고 주장을 하기 전에 먼저 법인세 증가 시스템을 일단은 차단을 한 다음에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법인세만 강화하면은 가격만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할 때 그 소비과세나 소득과세는 증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증가가 어떻게 되고 그 증가했을 때 나중에 결국 그 조세를 누가 결국 부담하냐 이게 이제 귀착이거든요. 조세와 증가와 귀착 문제 이것이 또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 그 사회에 공공재가 어떻게 돼 있냐. 공공재가 쉽게 말하면 무상으로 제공되는 국방, 치안, 소방, 외교 이런 식의 무상으로 지급되는 공공재가 많으냐, 아니면 유료 도로, 유료 국립공원처럼 수익자 부담 그런 공공재가 많으냐,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선택, 우리가 이제 투표 행태를 봄으로 해서 투표 행태를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와서 그게 공공선택이론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사회학에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경제학에서도 후생경제 측면에서 사회보장을 경제학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사회보장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사회보장의 편익을 누가 가져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회보장의 비용 부담이 공정하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사회보장으로 얻는 그 혜택이 전달이 잘 되고 있느냐, 사회정의에 맞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후생경제학 측면에서 많이 이제 접근한 것이고, 그 다음에 최적 배분입니다. 어떻게 하는 배분이 최적이냐, 이런 최적 배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관점들을 정리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게 최적 배분이고, 마지막이 이제 재정 정책입니다. 나라 살림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재정 정책이 구사가 돼야 되느냐, 이런 거죠.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어떻게 부양을 해야 되냐.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면 우리는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을 우리는 공급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케인즈 경제학은 굉장히 사용하기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보니까 여전히 각 나라에서 애용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케인즈식의 수요 조작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점은 경기를 부양시키면 물가가 오른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를 안정시키면 또 물가가 내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이 바로 수요 조작 정책인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공급 조작을 해보자. 공급 조작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경기를 부양시키면서도 가격을 오히려 낮출 수 있고, 또 경기를 안정시키면서도 또 물가 폭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공급 경제학인데, 이 공급 경제학은 이제 쓸 수 있는 용도가 제한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책의 영향이 파급 효과가 별로 없어서 포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이제 쉽게 말하면 쓸모가 별로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드러났죠.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쓸모가 별로 없다는 게 드러나서 여전히 각 나라에서 애용하고 있는 것은 수요 조작, 케인즈식의 수요 조작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정 경제 정책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공공경제학의 마지막 연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공경제학의 관심 대상을 봤습니다. 대상들은 이제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 접근하는 방법, 연구 방법, 그러면 그러한 대상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보면 대략 한 5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이건 그래서 공공경제학을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경제학 자체가 가치 개입적인 학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할까,
어떻게 하면 최적 배분을 이룰까 하는 이념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그냥 이윤의 극대화, 이익의 극대화, 인풋 아웃풋 비율을 여기서 하여튼 극대화시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가치 개입적이고, 특히 우리 공공경제학은 각 개개인들의 어떤 사적인 그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공적인 이익. 그래서 공공이익이 극대화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5가지 나눌 수 있다. 자, 첫째는 거시적 방법, 미시적 방법이 있습니다. 거시적인 이제 매크로하게 나가는 건,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거시경제학적으로 국민경제 차원에서 국민 소득 개념과 이자율, 실업률 이런 걸 이제 거시 지표들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거시적 방법입니다. 미시적 방법은 뭐예요? 재정 지출에 있어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을 어떻게 하면 최선의 상태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거. 그리고 나라 씀씀이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전체적인 총 예산 지출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걸 모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볼까 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 미시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프로치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이제 거시적 방법으로 나가는 것을 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전통 재정학이란 거죠. 전통 재정학은 이제 세금을 거두는 조세론 방이기 때문에 주로 거시적 방법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등장한 이 공공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그런 조세 측면보다는 지출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보장 지출을, 어떻게 하면 국방비 지출을, 어떻게 하면 공무원 인건비 지출을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까 하는 식으로 보기 때문에 공공경제학은 주로 미시적 방법을 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공경제학은 최적 배분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공공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순수 경제학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뭐랄까 수요 공급에 따라서 투자 이런 방정식에 따라서 이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순수 경제학이라면 복합 사회과학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정권 교체를 통해서 보다 정의로운, 예를 들면 진보적인 정당이 집권하게 할까, 아니면 보수적인 정당이 집권할까, 어느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공공이익의 극대화에 도움이 될까, 이걸 이제 보는 거죠. 정치학적으로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그 다음에 사회학적으로도 어떻게 예를 들면 사회 계급을 구분을 시켜서 보다 합리적으로 사회 계급들을 구분을 시켜서 계층별로 어떻게 하면 재분배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또 그런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장치들은 결국은 법을 제정해서 어떤 법을 제정하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법경제학이 또 법경제학 어떻게 또 법적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어프로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순수 경제학적인 순전히 돈만 가지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권력이나 사회관계나 안에 법적인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복합 사회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공공경제학은 1차적으로 경제학이기 때문에 주로 순수 경제학적 접근으로 일단 접근하고, 아까 나온 것처럼 그 공공선택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 이제 복합 사회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공공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공공재 외부성을 중립화시킬까 하는 이런 점에서는 또 이제 정치학적인 그런 걸 또 쓰기도 하기 때문에 공공경제학은 순수 경제학적인 방법을 주로 쓰면서 아주 부분적으로 복합사회과학적인 방법도 구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공리주의냐 정의론이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공공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사회를 딱 나눠서 일단 가진 자에게 더 많이 가지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공이익을 극대화하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공리주의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 반대로 가진 자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잘 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배분해 줌으로써 사회 전체 이익을 극대화시키자라고 보는 쪽이 정의론인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 또 한 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공리주의는 맥심민 방식을 씁니다. 주로 이제 부자들한테 하여튼 세금을 걷어갖고 하여튼
부자들을 잘 살게 해줘서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간 게 공리주의고, 정의로는 반대죠. 미니맥스입니다. 맥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익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부자들 잘 살게 해서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지금 코로나 긴급지원금처럼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의론적 방식이죠. 그래서 공리주의는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낙수 효과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정의로는 이제 분수 효과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낙수 효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미 오바마나 그다음에 트럼프나 그래서 대기업한테 지원해줘갖고 중소기업, 자영업, 일반 기업들도 잘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 이 미국에서는 실패했다. 일본도 아베가 실패했다고 선언을 했고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선언은 안 했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거 다 해봤지만 별로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는 역시 가난한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 역시 이 개인들이 잘 살고, 그다음 자영업자가,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대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수 효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고 보는 것이 정의론적인 접근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제 이걸 적당히 섞어서 어떻게 잘 비율을 잘 구사하는 것이 이제 최적의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보수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되 그냥 시장 메커니즘을 그냥 회복하는 정도로 할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 우리가 이제 신자유, 신보수주의 방식이라면, 사회민주주의는 더 나아가서 시장을 원활하게 작동시킴과 동시에 시장을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킴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최적 배분을까지 이제 국가가 개입하는 형태, 이게 이제 사회민주주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자에 속하는 것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 일본, 한국의 방식이라면, 북유럽과 서유럽, 여타 국가들은 이제 사회민주주의 방식을 쓰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방학과 신중상주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이제 내수와 이제 무역에 관한 거죠. 내수에 관해서는 관방학 방식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조세 수입을 극대화할까? 조세 수입을 극대화하려면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관방학적인 접근 방법이 될 것이고, 신중상주의 또는 중상주의 방법은 외교죠.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여튼 무역 경상수지를 극대화시켜서, 늘 하는 말처럼 밖에서 돈을 벌어서 안에서 이제 풍요롭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 바로 신중상주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전의 양면을 볼 수 있는 거고, 유럽에서 옛날에 이제 절대왕정 때 그렇게 됐었죠. 영국의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국내적으로는 이제 관방학적으로,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는 중상주의 형태로 나가던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이러한 공공경제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과정을 얼핏 한번 쭉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책으로 보면은, 제1편, 제1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1장이 지금, 우리 책으로 보면은 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1페이지까지 가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요 강의에 있던 내용들은 책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대략 한 네 가지로. 첫째, 유럽에서 이제 절대주의 시대 때 관방학과 중상주의 얘기를 했습니다. 내수에 대해서는 이제 관방학으로, 무역에 대해서는 중상주의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해서 국가주의적 경제학, 이게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경제학을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이게 막 그 개인의 어떤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시장 질서가 왜곡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것이 고정경제학이 등장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 당시
휴무가 아담 스미스는 이제 자유주의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시장주의를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리카도가 말하는 리카도의 고정경제학이 이제 완성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적인 대공황이 오잖아요. 그런 대공황을 이제 해결하는 차원에서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이제 나왔잖아요. 케인즈가 나와서 이제 일반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일반 시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국가 또는 국가 간 무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기서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나 국제나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일반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유효 수요를 조작한다는 거죠. 수요를 조작하는데 이제 일반 수요, 가수요 이런 것이 아니라 유효 수요입니다. 유효 수요를 조작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효 수요론이고, 그 다음에 유효 수요라는 것은 결국은 유동성입니다. 현찰, 돈을 그 사람들한테 줌으로써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유동성이라고 하는 돈을 이제 전달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유효 수요를 창출해서 결국은 경기가 부양된다 이렇게 전개한 게 바로 케인즈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런 재정학에 대한 이제 뭐랄까 한계점이 이게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그 국가 살림을 부강하게 하는 것은 조세 수입만 갖고는 힘들고, 결국은 조세 수입보다는 이때는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지출을 하되 최소의 지출로 최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지출률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거시경제학에서 미시경제학으로 기울어졌다. 그 소리를 미시경제학으로의 경도 이렇게 말해요. 미시경제학으로 다시 기울어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에 들어서 공공재와 공공선택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시장을 이제 왜곡시키는 시장 실패, 그 다음에 정부 실패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경제적인 그런 수단만 갖고서는 뭐랄까 최적 배분을 이루기 힘드니까 정치적인 어떤 것도 필요하다. 선거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또 정치적인 그런 관점도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서 우리나라 공공 경제 현황과 규모에 관한 겁니다. 우리 책에서 이제 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이제 25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규모 이런 게 이제 주로 표로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공공경제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재정이 갖는 GDP에 대한 비율 이런 게 표로 국가 간 비율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재정 구분에 있어서 통합재정,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해서 통합재정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우리나라 재정구조 이렇게 해서 예산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기금 이렇게 돼가지고 해마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재정 수입 지출 구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재정 구조 이렇게 해서 이제 표로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재정 카테고리가 있구나.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재정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간시험 때까지 리포트를 내야 됩니다. 그 리포트는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사실 공부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사실 한 3주 동안 나눠서 공부해야 될 것을 우리가 지금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3주 정도 할 것을 한 주로 지금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내용들을 한번 되돌려서 잘 보고, 그 다음에 강의안들을 하여튼 꼼꼼하게 잘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교재를 한번 제1장을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2장 내용을 나갈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책에 없는 내용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2장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고 다음 수업에 임하길 바랍니다.